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 이 시간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우리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진나 노동법인 현율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란봉투법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익숙한데 정작 노란봉투법이 뭐야 하면은 잘 모르시고 특히 이게 적용되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일단 우리 노무사님께서 핵심 내용 그리고 이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좀 달라지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이 노란봉투법은 저희가 2014년도에 쌍용자동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쌍용자동차 사건을 통해서 그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47억을 받아서 사실상 노동조합이 굉장히 위축이 되는 그러한 결과도 있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이번에 노동조합의 권한을 조금 실질적으로 좀 더 보전하자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일단 하청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들까지 사용자가 교섭 의무를 만들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거,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 요구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넓힌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청 노동조합, 원청 노동조합들이 이제 교섭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그러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시행령으로 그 내용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지금 유례 없이 이렇게 많은 노동조합에 대한 그 법 내용들이 개정이 되다 보면서 많은 노사 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노동조합에 대해서 또 사용자에 대해서 노동부는 해석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조금 노사 간에 이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걸로 지금 저희가 절차적인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저희가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한 이 법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노사 간의 해석에 대한, 운영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뭐가 달라질까?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하면 뭐가 달라진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사용자성. 그러니까 하청 노동조합이 만약에 교섭을 요구를 할 때 내가 이 원청이 이게 사용자가 되어서 교섭의 의무를 지냐 안 지냐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교섭으로 저희가 교섭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원청 노동조합과 하청 노동조합이 예컨대 임금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교섭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분리해서 교섭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럼 또 하청 노동조합들끼리는 또 어떻게 해서 교섭 단위를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느냐, 통합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인 것은 결국은 사용자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줄여서 노조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노조법 제2조에서는 지금 사용자의 범위에 그 계약을 하고 있는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계약 외의 그 회사로서 원청을 포함을 하는데, 이 원청이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지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님, 이게 혹시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누굽니까 그 사용자가? 노동부에서는 구조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용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적, 구조적.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그래서 노사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범위가 어떤 거를 가지고 교섭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범위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쟁의 대상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사 간에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정도는 그나마 좀 익숙한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좀 어렵나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사용자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어서 네. 그거에 부득이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손해를 발생을 시킨 경우에는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대응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청구 자체를 못하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내에서의 지위라든지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어떠한 책임 정도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끔 했고 지금처럼 모든 일반 조합원들까지 모두 다 연대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회사가 해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막는다. 내용으로 네. 정리해놨습니다. 이번에 이제 매뉴얼이 나온 것을 보면 이제 원청과 하청 두 개의 노조와 교섭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회사에 노조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하청에 또 노조가 있겠죠. 네. 근데 앞으로 두 개의 노조와 교섭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인가요? 이게? 그렇죠. 네. 지금 최소한 지금 원청과 하청에 각각의 노동조합이 있다라고 하면 있겠죠. 최소한 네. 최소한 최소 두 개겠죠. 최소한 네. 두 개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원청 노동조합하고만 교섭을 하면 됐는데 이제 두 배, 기본적으로 두 배가 되는 구조에 있고 하청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있을 수 있고 원청도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노동조합들마다 교섭 대상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성질이라든지 직종 자체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들마다 성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동조합들과 교섭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노동부에서 만든 이제 매뉴얼에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그 노동조합,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교섭 요구를 받게 된다고 하면 네. 아까 저희가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거부할 수 있으면은 이럴 경우에는 하청 노동조합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사용자성을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회사에 교섭 요구를 해서 회사는 그 교섭 요구를 한 내용들에 대해서 7일 동안 공시를 해서 다른 하청 노동조합들의 교섭 창구를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도 만약에 회사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또 그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하청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가서 시정 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만약에 노동위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 내용 갖고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청 노조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또 시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금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만은 예.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뭐 빠르게 진행이 될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단계를 가지고 여러 날짜를 저희가 소요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청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원청 노동조합과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조합이 많을 때는 또 네. 거기도 단일화합니까? 그렇죠. 단일화도 해야 되는 거고 또 만약에 그 노동조합들끼리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는 다르겠죠. 또 분리를 또 신청을 해서 또 그 부분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분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원청 노동조합과 하청 노동조합은 또 별개로 따로 예, 이번 매뉴얼에서 예.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은 그 매뉴얼에서 기본적으로 뭐 임금이라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그렇겠죠. 원청과 하청이 같이 교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여태까지 논란이 있었었는데 예. 매뉴얼에서는 그 부분이 원청과 하청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분리 교섭이다. 단일 교섭이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할 필요 없이 분리 교섭이다라는 원칙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하청은 하청 노동조합끼리, 원청은 원청 노동조합끼리 해서 회사가 두 군데 투트랙으로 교섭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사용자의 범위에 있어서 이런 용어가 있었죠. 구조적 통제. 이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청 노조야 명확하죠. 자신들 네. 회사의 노조니까. 네. 하지만 하청 노조에 있어서는 정말로 나의 사용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조적 통제라는 게 뭘까요? 저희가 쉽게 생각을 예. 해보면은 독립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크게 원청이 생산을 하거나 원청이 어떤 것들을 하는 원청이 일을 하는 거에 시스템적으로 포섭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럼 받고 있는 건가요, 그게 통제를?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다, 구조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불법 파견을 판단을 할 때는 결국은 저희가 그 개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조적인 통계라는 것은 이 파견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하고는 다른 거고 그것보다 좀 더 완화돼서 전체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면은 그런 통제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견법의 내용하고는 조금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노동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갈라서 파견법은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이 근로조건이나 임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 파견으로 자기 근로자하고 똑같이 사용하냐 안 하냐 예.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할 거 아니냐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지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지만 이 지금 구조적 통제라는 이 노란봉투법에서 얘기하는 사용자성 문제에 대해서는 교섭을 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예. 아주 쉽게 해서 불법 파견 정도로 강력한 지시를 안 해도 내려도 됩니다. 예. 오히려 이번에는 하청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하청의 노조로. 사용자로. 네, 하향- 하청 예. 노조와 사용자로. 예를 들어서 구조적 통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MES라는 거, ERP라는 거 네. 아시죠? 예, 그러한 선사적 시스템을 관리. 얘기를 네.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구체적으로 하청 근로자들한테 다 하나하나 지시를 하지는 않지만은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구조 내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를 사용자로 보겠다는 거죠. 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원청 외에 하청에 재하청에 이제 이렇게 제조업이 네. 커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장 노란봉투 시행 이후에 한국을 떠나는 이제 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거든요. 네. 우리 노무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현실화 될까요? 지금 사용자 쪽의 반응들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네네. 맞닥뜨리면 양쪽을 다 보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1차 밴더, 2차 밴더에 있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어디 동남아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네.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협력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청으로부터 기술 지도 같은 것들을 받고 구조적 통제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지도를 받고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란봉투법에서는 구조적 통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한 여태까지 원청과 관계에서 지도, 협력을 받던 부분들이 이제는 금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원청의 어떠한 지도 없이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는 경쟁력 확보할 수 없는 거니까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로 좀 더 인건비 싼 데로 가가지고 인건비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노란봉투법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그 제조업의 생태나 우리 모든 지금 어떤 뭐 제조뿐만이 아니라 물류도 마찬가지죠. K 산업이요. 그렇죠. 네. 이런 모든 산업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노동조합법 그 개정안의 해석 매뉴얼을 보면은 노동부도 그런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들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 살살 있어요. 예, 가령?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경영권을 좀 존중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존중이 되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동조합에서는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분쟁의 지점은 반드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행의 묘를 좀 살려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게 현대제철의 하청 직고용 이슈. 이거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좀 결론이 나게 될까요? 지금 현대제철의 사건은 지금 뭐 노란봉투법 얘기도 있지만 원래는 불법 파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불법 파견이 인정을 노동부에서 받아서 1,200명 정도의 그 하청 근로자들을 현대제철이 직고용을 하게끔 하는 그런 그 명령이 지금 이미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불법 파견으로 인정을 노동부는 인정을 했는데 반대로 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인정을 했다가 2심에서는 아니 하청 근로자들 직고용할 필요가 없다. 불법 파견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서 결론은 노동부와 법원이 지금 판단이 지금 다르게 네,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청 노동조합, 하청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현대제철에 직고용되는 게 너무 필요한 상황이니까 하청 노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 노란봉투법을 가지고 다시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연결고리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불법 파견이라는 또 중요한 이슈와 노란봉투법이라는 또 어떤 이슈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게 현대제철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모든 기업체들이 지금 현대제철이 어떻게 지금 결정이 날 것이냐, 노동부의 판단, 법원의 판단,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불법 파견의 이슈가 있었다면 뭐 구조적 통제는 말할 것도 없게 그렇죠. 되니까요. 네. 아마 이제 하청 노조는 또 그걸 가지고 협상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결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업들의 대응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떠나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그렇죠. 기업들도 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노란봉투법의 시행을요. 지금 노동부에서 방금 전에 나온 네. 저희가 뉴스를 보면은 한 3개월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 지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노동부도 다 이런 지금 현장의 혼란들을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겠다, 해석을 열심히 하겠다, 판단을 열심히 하겠다, 서비스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불법 파견에 대한 요소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구조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 협력 회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법률적인 부분들을 위법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고, 그리고 교섭에 대한 매뉴얼들을 만드시고 전략적인 수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품질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있겠어요. 왜냐하면 매우. 통제를 안 하고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또 네. 노사가 한번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장진나 노동법인 현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